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비대면 시대의 취업 코치 강의를 맡게 된 임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은 이제 퍼센트가 70%, 80% 육박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채용의 취업 시장도 점점 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비대면 시대가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되시는 내년 시장 그리고 내후년 시장에는 과연 어떤 취업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또 과도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면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취업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취업 코칭을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시는 내년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짧은 시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박람회 자체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기업들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그 입사 지원서를 통과하는 그 1차 서류 전형 없이 바로 면접을 보게 되실 수 있는 또 많은 기회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채용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변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돌파 감염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될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취업 시장이 아직까지는 비대면 취업을 비대면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었는가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좀 똑똑하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전반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온라인 지금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이 교육 내용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 또 많이 참여해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저희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주요 채팅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 강의 직접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을 보고 답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혹은 제가 강의 도중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끝에 또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채팅창 통해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우리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채팅창에서 그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렸기 때문에 채팅창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대면 시대의 취업 코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도 계속되는 비대면 채용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대면 채용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대면 나는 해봤다. 면접을 좀 보고 원서를 쓰고 혹은 AI 면접도 봤다. 해서 비대면에 대해서 채용 방식을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비대면 채용 방식을 경험해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비대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서를 넣는 과정, 입사 지원서를 넣는 과정은 당연히 원래 뭐 애초에 비대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을 제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절차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죠. 또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시험을 보시는 과정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적성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NCS 시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치시고 바로 제출을 하시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는 그 시험들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되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셨고 또 시험을 보고 나시면 우리 면접이라는 걸 보셔야 하는데 AI 면접을 아마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불경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 이제 부산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산은행에 처음에 AI 면접을 보러 갔던 사람들 좀 멘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미 많이 적응들을 하셨기 때문에 AI 면접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은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많이 좀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면접을 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그 면접관들이 뭐 임원 면접이라던가 마지막 한 단계 정도에서 대면으로 그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채용 시스템 자체들이 전반적인 거의 90%가 다 직접 만나지 않고 무언가를 채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다 전환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대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그런데 오히려 비대면 방식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 중에서 50% 이상이 비대면 채용이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현장에 직접 가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좀 덜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덜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 시험 아마 해보셔서 아실 텐데 내가 뭐 수능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토익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적막함 속에서 그 숨 못 쉬는 그 느낌들을 느끼시면서 현장에서 다 같이 숨죽여서 그 시험 치시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집에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더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요즘은 사실 압박 면접이라는 걸 보진 않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압박 면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정말 실제로 평가할 우리 담당자들이 앞에 2명, 3명 혹은 4명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대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숨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좀 긴장감이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채용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세로 우리 지원자들도 많이 바뀐 상태고요. 그리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비대면 채용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비대면 채용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처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했지만은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정말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기업이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은 매출을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존재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코로나로 발생한 이 타격을 금액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보통은 교육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여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선택적인 요소들은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요소를 배제를 시키게 되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채용에서 발생되는 예전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100명의 직원을 뽑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은 50명, 40명, 30명을 뽑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데리고 있는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인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직원을 한 명 뽑으려고 한다면 우리 채용, 공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뭔가 입사지원서를 준비하시고 나 혼자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직원 한 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이윤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괜찮은 인재를 한 명 발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프로세스의 채용 과정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 채용 시스템 과정들을 거치고 혹은 3개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정말 괜찮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직원을 뽑기 위해서 소용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공채의 종말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채 시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반기 시즌, 하반기 시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문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한 명이 그 공채에 한 명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채용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들이 바뀌다 보니까 더 이상 공채 시즌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보통은 상반기에 있는 설날 기준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그 추석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인원을 뽑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공채가 종말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들어가고 싶은 4대 대기업이 있죠. 삼성,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SK, LG 이렇게 보통 4대 우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대 기업들 중에서 공채 시스템을 남겨놓은 회사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삼성이죠. 삼성만이 아직까지 공채 시스템을 좀 유지하고 남겨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공채 시스템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채 시스템을 하려면 우리 아까 한 달에서 6개월간의 이 프로세스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고 대신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서 사용을 하는 이번에 우리 영업부서에서 인원이 좀 모자란다. 그리고 우리 기획팀에서 모자란다. 우리 전략지원팀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들을 수시로 채용을 해서 전환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준비하셔야 되는 건 예전처럼 공채가 언제 뜨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업,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딘가를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언제 채용 공고가 올라올지가 알 수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예의주시하셔서
우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작업들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사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포털 사이트들의 메일링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 그다음에 내가 그 취업하고자 하는 진로가 있으시죠. 우리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무가 어디인지를 미리 선정을 해 두시고 그 직무나 그 기업이 채용이 올라왔을 때 메일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는 그 체크를 해 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채가 없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요, 인턴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좀 관례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인턴 한 달, 인턴 3개월, 인턴 6개월 과정 같은 것을 해서 그냥 써보고 바로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준다라고 했다고 해도 실제로 갔을 때 전환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턴들을 뽑아서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줄 수 있겠다. 왜? 인턴 과정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월급이 전체 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 친구들이 인턴을 고용해서 쓰면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괜찮은 친구인가? 좀 똑똑한 친구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인가? 인성적인 부분은, 태도적인 부분은 어떤 건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단계를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을 바로 우리가 정직원으로 채용 전환을 시킨다고 한다면 괜찮은 친구들을 보석 같은 친구들을 굳이 그 공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인턴 과정을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늘 집중하셔야 되는 거, 비대면 채용이 도입이 되었고 이미 비대면 채용을 체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채용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뭐 비대면 아직 체감이 안 되겠어, 모르겠어,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는 비대면 채용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전망으로 내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난 비대면 채용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대면 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좀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계속 실시간 차트로 올라오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3D로 되어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 안에 내가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3D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메타버스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메타버스에서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뭐 집을 구하거나 방 구하거나 할 때 여러분 쓰시는 어플들 있으시죠? 예전에는 내가 이사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구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직접 내가 그 동네에 가서 우리 그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서 집을 막 구경을 다니면서 어떻게 됐는지 실물로 봐야 하고 금액이 얼마고 무조건 현장에 가지 않으면 물건을 볼 수 없는 시대가 과거였다고 한다면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사용하는 뭐 다방이라든가 뭐 직방이라든가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들에서 3D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집 다 들여다보실 수 있고 금액이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어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전 세계의 그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 부루마블 같은 거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루마블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3D처럼 내가 그 공간에서 그 건물들을 실제로 보고 내가 여기 주인도 됐다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메타버스 세대로 왔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이고,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전체 회의를 한다던가 올해 어떤 운영 계획을 짜는 뭐 이런 그 워크숍 같은 걸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도입하고 있고요. 뭐 농협이라던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미 존재하는 그 직원들과 함께 같이 그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에서도 이제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도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롯데 ESC에서 채용 박람회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가 그 실시간으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앞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띄워져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실제로 3D로 이렇게 하는 그 채용 박람회를 이미 이 롯데에서는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모 기업에서는 면접 자체를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했어요. 지금 오른쪽 슬라이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지원자들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보고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요. 앞에 면접관들이 있고 이제는 정말 라이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냥 화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아바타가 들어와서 메타버스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약 2년 만이죠. 작년에 저희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작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영부영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채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세계 경제가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대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서 이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비대면 면접까지 보고 비대면 채용까지 하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들 목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비대면 이 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비대면 채용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으신 그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대면 채용이 시작이 되면서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좀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은 이전부터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면접을 보러 올 때 정장 같은 것을 안 입고 오도록 하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것들이 내가 뭐 정장을 입고 오고 이런 것들도 허례허식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선입견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면접을 볼 때 회사에서 티셔츠를, 단체 티셔츠를 치수에 맞춰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하의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티셔츠는 오면 나눠주고 그걸 입고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이 된 지가 사실은 5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회사의 좀 선택사항이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할 건가 말 것인가, 우리 기업은 하겠다, 좀 선택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채용 절차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3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가 오고 비대면 시대가 들어서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훨씬 더 강화가 된 것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 블라인드 채용, 이 비대면 시대 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좀 고민들이 되실 텐데,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지원자가 정말 좀 괜찮은 친구예요. 직무적으로도 뭐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맞춰서 자격증도 있고요. 많은 공부들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입견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배제를 시키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지잡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뭐 지방에 있는 뭐 잡대학들 우리 지잡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인데 지방에 있는 저 모르는 아주 되게 조용한 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스카이 우리 흔히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스카이를 다니는 친구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접관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카이 친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키든 간에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듣고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실정이었어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그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이 이 선입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정말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직무의 역할을 명확하고 똑똑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친구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뽑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너무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그쪽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만 충분히 되시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이 이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배제될 수 있을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은 좀 배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배제가 될 수 있다. 들어가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블라인드 채용에서 배제되는 것들의 항목들을 보시면 자, 일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우리 회사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 이건 뭐 불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우리 거북날다님께서 맞아요. 성별 맞습니다. 거기에 성별을 체크하는 란이 없어요. 여자다 남자. 내가 이 친구가 여자다 남자다라는 것은 회사마다 다른데 사진을 못 넣게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사진 이 사진 그러면 성별도 안 나와 있고 사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여자였구나 이 친구가 남자였구나를 면접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체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일단은 학교가 절대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학교가 출신인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과를 표시하지 않는 채용도 있습니다. 학과. 그래서 얘가 무슨 과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력서 한 장, 이제 자소서 한 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펼쳤는데 이력서에서 아무것도 볼 수 있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과가 어느 출신인가 그걸 배제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금 이번에 뽑을 친구들이 내가 뭐 이래서 건축 쪽에 뭘 할 친구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건축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무조건 이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입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과가 좀 적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전과를 하고 싶었지만 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좀 그 전과라는 시기가 놓치고 어쩌다 하다 보니 일단은 내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다니긴 했는데 나는 실제로 좀 고민을 해보고 하니까 나는 건축 쪽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따로 직업학교를 다닌다던가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 친구가 더 좀 똑똑하고 건축에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친구인데 학과가 여길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친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과가 어딘지를 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점도 안 써요. 학점. 몇 점의 학점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학점이 뭐 4점 뭐 이상. 보통 우리 막 굉장히 대기업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대기업들 들어가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점을 3.5 이상인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서 합격자들을 들여다보면은 뭐 4.2, 뭐 4.3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한 친구들, 그 학점이 좀 높은 친구들이 더 훨씬 더 수행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점이 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단 뭐는 들어가냐면 네가 학교 다닐 때 혹은 이게 대학 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가 직업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네가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부를 했어? 이건 물어봐요. 그 항목들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들었던 거라면 그때 들었던 교과목이 뭔지, 어떤 학과의 수업을 들었는지, 그 학과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혹은 내가 직업학교였다고 한다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뭘 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작성을 하지만 각각 그 과목들의 학점이 얼마였어?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란은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도 쓰지 않고요. 무슨 수업을 들었는가는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지역은 안 들어가요. 이 친구가 부산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뭐 큰 기업, 뭐 중견기업에서 직원을 뽑아요. 아니 부산에 있는 무슨 공기업에서 괜찮은 공기업들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부산의 기업이다 보니 거주지가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은 본인이 따로 집도 구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지출이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맨날 혼자 밥 먹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이렇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지출이 많이 되고 이렇다 보니 나 그냥 가족이 있는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가족이 있는 내가 원래 서울에 살았다 치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가고 싶어.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면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친구를 뽑아야 돼. 그게 좋겠어. 이런 선입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걸 또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주셨던 성별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혼인지 미혼인지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군필인지 뭐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 내가 쓰는 항목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담당자가 이걸 눈치를 채는 케이스들은 내가 자소서에 썼을 때예요. 자소서에 이렇게 막 쓰시면서 제가 뭐 육아로 인해서 뭐 이런 걸 쓴다던가 뭐 그게 자소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면접장에서 이 친구가 여자였구나 남자였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인적성 시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산 자격증인데요. 우리가 쓸 때 일반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좀 가산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왜? 자격증이라는 건 내가 사실 기사 자격증은 그 과를 졸업한 친구만 딸 수 있죠. 뭐 전기기사라던가 뭐 건축기사라던가 뭐 산업 이런 것들은 그 과를 졸업한 친구들만이 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 외에 내가 딸 수 있는 많은 자격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내가 이 학과를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고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딴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쪽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가. 자격증이 있으면 이 친구가 이쪽으로 실력이 충분히 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산 자격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시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적성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성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 NCS 시험이라던가
우리 그 공채 시험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맞고 틀리고 뭐 이렇게 푸는 문제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인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일이 내 좀 적성에 맞는가. 사실 우리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의 인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나요? 뭐 이럴 땐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들이 좀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여러분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어요. 내가 지금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늦어가지고 마음이 급한 상태인데 빨간불이고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건너가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거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이 인적성 시험이 좀 과학적으로 똑똑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까지 그 테스트에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나면은 거기 이제 평가돼서 나오는 거기 중에 허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허구성이 60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이 친구가 허구성이 60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친구로 굉장히 이제 변별을 좀 둬야 되는 친구로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숨기고 싶어도 사실은 반복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신뢰도라던가 허구성 같은 것들을 이 시험에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작성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의 준법 정신이라던가 나의 책임감이라던가 나의 성실성, 그 다음에 내가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나의 침착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향들이 이 시험에서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친구의 학점도 모르죠. 학과도 모르죠.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이 친구를 평가할 수 있게 알게 되는 것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인성에서 이 친구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오로지 이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 사실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기회의 문이 훨씬 열렸다고 한다면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머리가 아파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변별해서 정말 찾아내야 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훨씬 그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라인드 체형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분이 인적성 검사를 연습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은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1+1은 뭐냐 뭐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횡단보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일 중요한 인적성 시험에서는요. 솔직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또 방지되도록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횡단보도 이 얘기 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는 이 친구의 준법 정신 같은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질문이 뒤에 가면 또 있어.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이 한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100문제 정도를 풀어요.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100문제를 쫙 체크하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생각해서 지원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줘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 안에 100문제를 체크를 하는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쭉쭉쭉 넘어가시는 거라서 뒤에 가면 그 준법 정신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 뒤에 비슷한 질문이 뒤에 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 3-4문제가 섞여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나는 횡단보도에서 안 건너간다고 대답을 해야 나를 뽑아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딱 하시는 순간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서 만약에 좀 어그러지게 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허구성이 드러나게 돼요. 보통 이제 인적성 시험에서 이제 보통 그 커트라인을 60점으로 두는데 신뢰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60% 이하가 되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구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허구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허구성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시험에서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단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성 시험 테스트지를 보면서 면접을 보거든요. 이때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인성에서 뭔가에 좀 하락 점수가 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격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사실 이 인적성 시험이라는 것도 10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기에서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한다면 면접에 왔을 때 면접관들은 그걸 보면서 면접을 봐요. 근데 나는 내가 몇 점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간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 물어봤을 때 뭔가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고 좀 뭔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오케이 이봐 이 친구 인성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게 인성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친구의 면접을 좀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감정 부분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저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을 할 때 조금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정이 치닫거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던가 아니면 우울증에 빠진다던가 이럴 확률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면접에서 분별을 해서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공격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때 평온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대처해내시면 오케이 인성시험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면접에 가셨을 때. 그래서 인적성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좀 잘 버텨내셔야 하는 것이 좀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좀 대체 방안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취업할 때 자격증을 무조건 빨리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늦어도 이런 공부를 깊게 해서 실력으로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까? 아니면 이론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취득을 할까?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여쭤보신 거는 자격증 공부할 때 이론 공부를 많이 할까? 아니면 일단 합격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 60점이죠. 그렇죠? 60점 이상이니까 60점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빨리 답만 외울까? 그래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있어요. 자, 내가 기출문제를 들여다보고 막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빨리 따실 수 있는 건 맞아요. 빨리 합격을 합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취득하셔가지고 빨리 합격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빨리 자격증을 합격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론을 들었다기보다는 기출문제 왜냐하면 이게 문제 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한 1000문제, 10,000문제가 있고 그걸 이렇게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기출되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기업의 경우를 봤을 때 만약에 공기업이다.
아니면 대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그쪽 전문가를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전기 쪽이다 그러면 그쪽 전기 쪽으로 전문 분이 면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론 공부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 면접 답변에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할 때 내가 그 관련해서 그 전공 관련해서 혹은 그 직무 관련해서 필요하시면은 그때 공부를 하시는 방법.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빨리 취득을 원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기출문제를 봐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갔을 때 그게 내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공부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시험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이거는 비대면 시대가 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원 문턱수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분명히 학교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카이가 합격률이 좀 올라간 거죠. 이거는 이 친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스카이가 합격률이 2배가 상승을 했더라. 그런데 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한 지잡대들도 합격할 수 있는 분포가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디서 변별을 두느냐?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자소서예요. 그리고 필기시험.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구도가 없잖아요. 봤는데 아까 학교도 없어, 학과도 없어, 뭐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잣대가 진짜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인적성 시험이 얼마나 이 친구의 인성을 평가로 볼 수 있는 인적성 시험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낸 자소서가 훨씬 더, 자소서가 사실 옛날부터 중요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제가 뭐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10년 전, 20년, 사실 10년 전에도 자소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5년 전, 20년 전 이때도 자소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가 잣대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신 것 이외에는 자소서, 우리 또 거북난다님께서 발음이 거북날다님께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지금 하신 것처럼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자소서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소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자소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도 평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필기시험은 NCS 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우리 공채는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기업에 들어갈 때 시험 칩니다. 그쵸? 그거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인성시험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뭐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인성시험이고요. 인적성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대기업들 들어갈 때 치게 되는 그 인적성 시험 있죠. 과목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내년 시장 여러분들의 살아가게 되시는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채용 현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좀 집계를 냈을 때 많은 채용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시대였다 보니 훨씬 더 몰리게 돼,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고 더 잘 나가게 된 그 업종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좀 있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상승하게 된 기업들이 보통은 IT나 뭐 반도체나 컴퓨터 이런 것들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됐는데 하락하게 된 업종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여행이라던가 숙박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굉장히 하락하게 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됐었죠. 제가 어제도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지원자가 우리 코로나가 터진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이 지원자는 원래 여행 가이드였어요. 여행 가이드였는데 아예 다른 공대 쪽과 관련되어 있는 면접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자기가 그 자소서에 적혀 있었어요. 또 이렇게 그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었고 이런 그 가이드 일을 했었고 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쪽에 그리고 거기가 좀 높은 입사기가 좀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2년 동안 아예 다른 직종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그 자격증 취득하기가 1, 2년 정도 걸리는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딱 전향하셔가지고 거의 1년 반 만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채용 시장에서도 업종별로 채용 계획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행이나 숙박 같은 경우들 올랐고 이미 여러분들 비행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도 또 열리는 시장 이미 뭐 태국 이런 데도 열렸거든요. 이미 뭐 사이판이라던가 괌이나 이런 데 이미 열려 있고 뭐 그 태국도 열리고 그래서 여행이나 숙박 쪽으로 채용 시장이 또 열리고 자동차 뭐 IT는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 아까 제가 메타버스 설명드렸죠. IT는 점점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식음료나 외식 쪽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식음료나 이런 것들 좀 너무 많이 식음료 쪽은 너무 많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도 위드 코로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외식도 좀 많이 줄 것이다라는 걸로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맞추셔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 선택에서도 많은 또 고민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이 어떻게 열려서 돌아가는가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채용을 그러면 계속 도입해서 쓸 것인가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가나요? 많이들 여쭤보시지만 비대면 채용을 계속해서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마다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오너들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과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대면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나는 대면이 더 낫더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죠. 비대면으로 해봤더니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비대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AI도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대면 채용을 해봤더니 훨씬 더 좀 유리하고 괜찮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 이 채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현 취업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심은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한 25%고 나머지는 비대면 채용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예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수록 일단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자소서의 신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려요. 비대면 시대일수록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변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현장에 와서 정말 면접장에서 같이 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뭔가 이야기 나눠보고 그 친구의 눈빛도 또 좀 더 볼 수 있고 그런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면접을 보는 것이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느낌을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비대면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던 그들의 인사이트가 보이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채용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자소서예요. 자소서의 신뢰도가 훨씬 중요해졌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 훨씬 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채용으로서 한 공간에서 숨 쉬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면접을 보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괜찮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정말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의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소서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돌립니다. 우리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에 뭘 보냐면 저는 이제 이걸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키워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협업, 창의력, 뭐 도전정신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자,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영업직군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영업직.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자소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목표 설정 능력이 뛰어나고요. 저는 도전 정신이 뛰어나고요. 저는 계획성이 뛰어나고요.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요. 이런 것들 저는 추진력이 좋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서 나와야 하는 것이 영업직군의 자소서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저는 꼼꼼하고요. 저는 침착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 저는 좀 그 독립적인 공간을 좋아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담당자라고 한다면 오늘 영업직 직원을 뽑을 거면 앞에 설명드렸던 목표 설정이 뛰어나고요. 체계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고요. 이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얘기했던 꼼꼼하고요. 뭐 디테일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신 지원자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전자를 뽑으셔야겠죠. 왜?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거니까. 꼼꼼하고요, 뭐 하고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로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거 판단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소서를 쭉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맞을까?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미 써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 단어들의 집합을 빅데이터를 돌려서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뭐 홀랜드 검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내 적성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적성 검사의 근거가 뭐냐면 이게 직업군들이 쭉 있잖아요. 뭐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업사원도 있고 아니면 회계 직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의 특징을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네.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 워크넷에 들어가셔 하시는 적성 검사라던가 아니면 홀랜드 검사거든요. 이것처럼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 성격적 장점이 있어요. 우리 뭐 연예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좀 기분이 되게 나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승무원 비행 쪽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취업 상담을 하는데 보혜야 너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승무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혜야 넌 그냥 승무원이나 해. 은행에 가서 괜히 다른 사람 퇴근 못하게 길 막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넌 그냥 승무원이나 해. 뭐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시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뭐 속으로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가 날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이 은행이라는 직군 자체가 약간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낮에는 정말 그 승무원처럼 어서 오세요, 형님. 뭐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죠. 막 금방 뭐 입금하러 오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낮에 하는 거라면 그들의 업무는 실제 업무는 문 닫는 4시 반에서 시작이 돼요. 그날 하루 종일 나갔던 입금되고 출금되었던 돈을 다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오면 서류 막 사인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사인하시고요, 여기 이름 쓰시고요. 그 서류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돈을 다 맞춰야 된다고 했죠. 오늘 나갔던 돈, 들어갔던 돈, 돈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거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퇴근 못 해요. 오늘 출납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빨리 맞추지 못하면 다 끝난 사람이 나를 그 맞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돈으로 그걸 메꿔 넣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른 사람 퇴근 못하게 피해 주지 말고 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빅데이터로 돌려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업직군이면 영업직군에서 합격한 치고 현재 영업에서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자소서를 쭉 돌려봐서 그 친구들 자소서에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적혀 있지? 이 키워드들을 쭉 추출해가지고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춰가지고 키워드 추출하시는 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자소서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도. 아까 그리고 제가 신뢰도는 인성시험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가 한 답변들이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소서의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친구가 정말 여기에 맞는 친구인가를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소서는 사실 면접을 보는 도구예요 라는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언제 그 자소서를 보고 앉아 있어요. 그 면접관이 이제 그거 자소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1분 자기소개 시키잖아요. 보통 면접 보러 가시면 이렇게 앉아서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순서대로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아무도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세요. 보통 자소서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 자소서를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자소서를 막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뭘 물어봐야 될지 이거를 했었던 것은 예전이에요. 예전. 지금은 서류 단계에서 이력서 검토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별력을 거기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에 빅데이터를 돌려서 신뢰도를 평가를 해서 자소서가 이제 서류 단계에서의 뽑히는 그 과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훨씬 중요해졌어요. 예전에 이제 자소서를 보려면 하루 8시간 꼬박 일주일 동안 자소서를 검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빅데이터를 돌리면 되니까 사실은 그 일주일 꼬박 걸렸던 일이 뭐 반나절 안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니 훨씬 쉽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많이 자소서를 훨씬 더 준비하셔야 되고 비대면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진 게 우리의 자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예전에 재직했던 기업명을 블라인드 채용 서류에 작성하면 불이익이 없어요. 여기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기업명을 쓰셨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맞아요. 기업명도 땡땡 기업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메인님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에 근무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땡땡 기업에서 뭐 아니면 땡땡 공공기관 뭐 땡땡 공기업 뭐 이렇게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내가 그걸 기업명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셨는데 불이익이 있진 않아요. 불이익이 있진 않고요. 그 서류 작업하시는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걸 지울 거예요. 그 회사명을 못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사람이 또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얘가 삼성에서 근무했어?
오, 똑똑하게 했는데 뭐 오케이. 한번 보지 뭐. 이런 그 친구에 대한 가산을 주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명도 원래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있던 거. 불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담당자가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청아님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채용 절차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쵸? 2020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직무로만 중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채용 절차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2002년도 마찬가지 한 가지 직무로만 준비를 하셔야죠. 왜? 지금의 채용 시장은 그래요. 이 친구가 이 직무에 대해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자격증 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건데 뭐 보일러 시공사도 따고 베이커리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런 것들. 왜? 예전에는 변별력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 친구들의 스펙이 좋다 보니 나에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뭐라도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 친구 성실한 친구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 관련 없는 자격증이라도 일단 시간 되면 무작정 딸 수 있게 하자라는 예전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지 말고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 네가 이 직무에 정말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를 증빙해서 보여줘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채용 시장이고, 내년에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 이건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정말로 필요 없는 자격증들 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하세요 라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직무로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직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화를 주셔가지고 빠르게 그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면접을 봤던 이 친구가 원래는 그 가이드를 하던 친구인데 가이드 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진짜 한 달 반 만에 그 어려운 자격증 시험 치셔가지고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직무를 전환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더블로, 중복으로, 트리플로 같이 준비할까요? 요거는 좀 현명한 생각은 아니시라는 거. 그러니까 집중 공략이 아니에요. 현명한 생각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 가지 딱 집중하셔가지고 그걸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소서의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자소서 쓰실 때 팁을 하나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소서에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키워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제 수업을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자소서 쓰실 때 제가 지금 키워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키워드, 이게 저의 장점입니다. 이거 저 되게 잘해요 하는 키워드로 이거 쓰지 마세요 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생각되신다면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면, 이 키워드는 아마 이건 공통이에요. 어느 직무도 마찬가지야. 어느 직무에도 이 키워드는 저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저는 답을 알겠어요 하신다면 채팅창에 이제 남겨봐 주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절대 이 키워드는 쓰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절대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어느 직무, 힌트를 드리면 이 키워드는 딩동댕. 우리 거북날다님 딩동댕이요. 이 키워드는 딩동댕 맞아요. 거북날다님. 거북날다님 딩동댕. 이 키워드는 이 직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저는 성실해요. 저는 책임감이 뛰어나요. 이런 키워드는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두 개 진짜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 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성실하지 않은 친구를 뽑고 싶은 회사는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친구를 뽑고 싶은 친구는 없어요. 회사는 없어요. 이 말은 기본이란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고 내가 취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역량인데
장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당신이 가진 장점 뭘 제일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어필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저는 저만이 가진 장점은 막 책임감이 뛰어나고요. 저만이 가진 장점은 성실합니다. 하는 순간 한숨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네 키워드는 뭐야? 네가 이 직무를 일할 건데 정말 너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야? 그걸 잘 쓰셔야 우리 빅데이터에서 신뢰도가 중요하게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또 충분히 채워서 그래서 취업의 변별력이 비대면 시행 때에는 훨씬 더 자소서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변별력이 있는 게 제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G사트 우리 인적성 시험 우리 시험이라고 하면은 제일 생각하시는 회사가 우리 삼성이란 말이에요. 삼성이 원래 SSAT라고 해서 사트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G사트라고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다. C사트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4과목을 봤어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4가지를 봤었는데 이제는 2가지로 바뀌었어요. 수리 능력이랑 추리 능력.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걸로 통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 능력,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베이스가 되고 언어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수리를 보고 언어 능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추리랑 시각적 사고가 합쳐진 것이 추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별력은 뭐? 여러분의 자소서, 여러분의 인적성 시험밖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시험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취업의 변별력이 필기시험과 필기시험 인성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하시는 능력, 논리를 따지시는 거, 유추하시고 로지컬 싱킹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대면 면접이 아까 제가 그 조사에서 밝혔던 거 비대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채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건가요? 라는 이야기에 사실 25%를 제외하고 나서는 할 겁니다. 혹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비대면 면접이 그 면접관의 오감 판단에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안 된다라고들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기, 뭔가 그 친구의 눈빛,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서도 그 친구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의 앞에 벽이 있다 보니까 판단이 안 돼서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판단이 어려워져서 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특히나 이런 얘기를 누가 많이 하시냐면 좀 젊은 층의 인사 담당자들보다는 좀 임원진들로 넘어갈수록 오감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은 별로 안 보고 싶어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좀 임원, 부장급 이상, 그다음에 뭐 그 부장급 이상의 이제 임원진 쪽으로 가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많이 하시냐면 실제로 그 오감이라는 것을 뭘로 판단하시냐면 이 친구의 어떤 표정,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부장급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좀 오버해서 내가 관상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다 왔을 때 말하는 눈빛이라던가 걔가 어떤 표정을 짓고 그다음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고 그 친구가 어떻게 걸어 나가가지고 뭘 할 때 그런 것만 딱 얼굴 딱 사실 내가 관상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딱 봐도 이게 느낌이 와서 그런 거에 많이 치중을 하신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 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자신의 감에 의존하세요. 왜? 자기가 오랫동안 이 회사에 있었고
특히나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자기 손으로 뽑은 직원들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뽑아가지고 어디에 배치돼가지고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보니까 아, 내 친구가 이 친구를 내가 얘를 이런 걸 잘할 것 같고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맞더라는 거지. 혹은 미스해서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이 친구가 이쪽에 좀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갔고, 아니면 이 일을 좀 잘할 것 같았고 인성이 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는데 뽑아봤더니 아, 내 실수였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조차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친구의 눈빛, 그 친구의 표정, 그 친구의 뭐 목소리, 이런 것들만 봐도 쫙 느낌이 와 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정말 많이 하세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오감 판단에 의존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비대면 채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자신의 그 오감 판단을 막 느낌으로 팍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는 비대면 채용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었던 거죠. 그것 또한 늘 우리가 대면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하다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해보니까 아, 오히려 그 오감이 아니라 사실 이런 감으로 하는 면접은 많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구조화 면접이라는 걸 그래서 하는 거죠. 똑같은 원칙적인 질문들을 주면서 내가 내 느낌이라던가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획일화된, 구조화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그 스탠다드로 그 친구들을 명확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구조화 면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답변을 하는가, 그래서 답변 내용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 진짜 이 친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앞에 뭐 학교도 없고 뭐 어떤 내용도 볼 수가 없고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학점이 어떻게 되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소서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친구가 장점이 뭘까? 이 친구가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제 감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의 인사이트에 집중해야만 이 친구를 평가가 가능해진 시대가 온 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오케이, 객관적으로 이 친구의 인사이트를 꺼낼 수가 있구나 라고 되다 보니 이제는 훨씬 더 비대면을 추세를 즐겨하고 따르는 것이 좋아졌다 라고들 담당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 비대면 시대는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비대면 채용이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따야 하는 자격증들,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으시면 그 직무에 집중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좀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가셔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실 때도 경험 위주의 답변을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그 취업 비대면 전체적으로 모든 채용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과거를 물을 거예요. 과거를 묻습니다. 보통은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무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의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한 섹션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또 한 섹션이에요. 우리 회사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한 섹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 친구의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과거를 물어봐요. 과거에 뭘 묻느냐? 경험을 물어요.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도 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경험담을 상세하게 써주세요. 뭐 이런 것들. 본인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써보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경험담을 자세하게 써주세요. 뭐 자소서 항목도 다 이래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일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경험을 계속 과거에 이뤘던 경험이 있느냐, 과거에 뭐뭐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과거를 계속 물어요. 왜? 판단 기준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지? 오케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그 과거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어떤 가치관을 현재 가지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네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고 네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을 했네. 그러면 비슷하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실제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사실 경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물을 거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 네가 이런 사람이네. 이런 걸 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현재의 당신을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비대면 시대의 모든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여러분의 경험을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여러분의 계속해서 경험을 물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 면접으로 넘어오면 아까 자소서 이제 비대면 시대 자소서를 말씀을 드렸고 비대면 시대일수록 BEI 면접을 보게 돼요. Behavioral Event Interview라고 하는데 행동사건 면접이에요. 뭐냐면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직무적으로 맞춰서 이런 직무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뭐?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죠. 경험을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때 저는요. 과거의 그 경험에서요. 저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최선을 다했더니 제가 가서 도와드렸더니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뭐 했냐고. 그래서 열심히 뭘 했냐고. 네가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리스트업이 돼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했고요. 최선을 다했더니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저에게 너는 참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펼쳐진 상황에서 그 경험 속에서 제가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A, B, C, D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해요. 열심히 했다라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뭘 한 거지? 이거 what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how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고 무엇을 행동했는지를 답변해 주지 않으시면 판단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비대면 시대일수록 인사이트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 친구 눈빛이 이런데? 좀 숨소리가 이런 거 보니까 오케이 저 친구는 잘하겠어. 이제 감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뛰어넘으시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던져주셔야 돼요. 그걸 던져주시려면 명확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뱉어내주지 않으시면 면접도 모든 이어나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이러한 행동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경험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조치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BI 면접, 우리 비대면 시대의 채용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되는 BI 면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메인님께서 지원 직무에 관련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나요? 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제가 뒤에 이어가가지고 제가 좀 더 답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인의 행동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항목들도 쭉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영업 관련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꾸준히 해왔던 일, 이것도 경험 묻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만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인사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오감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점 더 경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답변. 그 경험 속에서 제가 A, B, C, D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잘 됐어요.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짚어주셔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 비대면 시대의 면접에서의 또 스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AI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면 채용 히든카드 AI 면접. 아까 제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그 AI 면접을 시작한 게 부산은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AI 면접이 도입되고 나서 멘붕이었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멘붕이었던 이유가 뭘 뽑는, 아까 인성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AI 면접 보고 왔는데 잘 본 건지, 차라리 뭐 테스트, 이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맞은 건지 틀린 건지 뭘 평가하는지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다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나 붙었어. 나 되게 잘 본 거 같은데 왜 떨어졌지? 날 도대체 뭘 평가한 거야? 완전 멘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AI 면접도 이런 거구나. AI 면접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되다 보니까 이제도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내년에 AI 면접은 비대면 시대에서 안 없어집니다. 위드 코로나가 끝나도 특히나 지금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AI 면접은 훨씬 더 활용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AI 면접은 쭉 갈 거예요. 사람을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AI가. 사람이 평가할 수 없던, 아까 뭐 얘기했던 오감에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오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AI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AI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기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면접은 비대면을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부분. 그리고 현재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AI 면접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거. 그래서 AI 면접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면접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직무를 매칭시켜주는 적성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빅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이런 강점이 있어, 이런 키워드들이 이 직무랑 매칭이 되는지 빅데이터를 돌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적성을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 적성 전문화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적성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에서 오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멘붕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답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꼬린 시켜가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한 게임을 한 판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자극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이 친구는 영업에 맞겠네.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설계하는 일에 맞겠네. 이렇게 했으니 생산관리에 맞겠네. 이게
그 자극에서 오는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 적성에 맞다, 이 직무에 맞다, 여기에 맞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임 한 판을 하는 것이 AI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특히 AI 면접 외에도 AI 면접 하시면서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AI가 면접을 보거든요, 여러분. AI 면접 보실 때 이 뇌신경과학 기반 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임원급, 부장급 이사분들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시고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고 그런 오감을 집중하셨잖아요. 그걸 AI가 하는 거예요. 명확한 데이터로. 여러분의 안면에 68개의 포인트로 표정 리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눈썹이 움직이네. 눈이 뭐 왼쪽으로 가네. 뭐 이런 거들. 오른쪽으로 가면 생각하는 건데 왼쪽으로 가는 거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성을 밀리세컨드까지 추출해서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을 그 텍스트로 전환시켜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우리 비대면에서의 그 취업이 이제 영상 데이터도 촬영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 비대면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인 게 그 온라인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시험 칠 때 컨닝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험 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노트북으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 노트북으로 칠 때 앞에 이제 당연히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서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접속이 되는 거죠. 이 노트북으로는 시험을 치셔야 되고요. 옆에 이 카메라로는 나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 라이브로 송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감시합니다. 왜 시험장에 오면 시험 감독관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감독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옆에 카메라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감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보시는 게 보통 라이브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보내는 면접이 있죠. 보통 라이브 면접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스카이프로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서서 보게 되는데 그럼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렇게 노트북으로 하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거 살짝살짝 보면서 하면 되지 않냐. 그게 가능할까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AI 면접부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눈빛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은 제가 지금 혹시 눈치채신 제가 지금 세 군데를 보고 있잖아요.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제 왼쪽에 있는 노트북과 오른쪽에 있는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살짝살짝 눈 들어갈 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제가 이제 딴 데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 영상에 다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뭐 컨닝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시야가 넓으시다.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컨닝을 하시려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집중해서 그 비대면 면접을 하셔야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이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영상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 데이터가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장박동에 따른 이런 안면 변화까지 측정이 되는 것이 이 뇌신경과학 기반 분석 기술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면접 게임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까 게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쭉쭉쭉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여기 적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걸 평가하게 되는 거고 틀리고 맞는 게 아니에요. 100점 기준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맞았으면 합격 이게 아니라 똑같은 게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까 사실 인성시험처럼 정답이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그래서 적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으냐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느냐 라는 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
점점 이제는 예전부터 항상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으세요. 취업 시장에서 늘 얘기하던 건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성이 좀 안 맞아도 일단은 일을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정말로 좀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I 면접 볼 때 이렇게 5단계로 좀 가거든요. 일단 사전 세팅을 먼저 하고요. 기기 확인, 환경 점검, 얼굴 등록, 절차 안내를 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 비대면 면접을 보실 때 얼마 전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환경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취업에서는요. 환경 점검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공간을 잘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라이브든 영상 추출이든 간에 하시다가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잡음이 들어가는 건데 면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다 같이 들어와서 그 비대면 면접으로 뭐 3대 면접관이 3명 정도 들어와 있고 그룹 면접이 들어간 거예요. 5명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 명 지원자 거기에서 애완견 아니 본인의 애완견 있죠? 애완견이 이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애완견이 옆에서 계속 짖고 그 카메라 안에 애완견이 이렇게 뛰쳐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단체 그룹 면접을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계속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 면접 그 지원자가 답변하고 있는데 소리 계속 묻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너는 면접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면접을 잘 보셔도 이건 광탈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대면 시대에서의 면접에서 확실히 준비하셔야 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환경 점검을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그리고 뒤에 뭐 침대 막 있고 뭐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사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뒷배경이 하얀색이 될 수 있게 아니시면 크로마키라도 준비를 하시던가 뒷배경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서 사전 세팅하실 때 기기 환경이나 환경 점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면접이 질의응답을 하게 돼요. 질의응답. 그래서 먼저 이제 면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질문, 성량 체크 뭐 이런 것들 뒤에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직무 적성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심층 대화를 하게 되고 마지막 최종 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눈동자, 말 속도, 버벅거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안정감이 있느냐, 진실성이 있느냐, 신뢰도가 있느냐의 등을 그 분석을 내가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호감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AI 면접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아까 기본 질문, AI에서 기본 질문을 해요. 질문이 딱 나오고 나면 30초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60초 혹은 90초를 답변합니다. 그때 나오는 질문이 자기소개해보세요. 장단점 이야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왜 이 직무에 지원하셨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장단점 얘기할 때 절대 자기 장점이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있죠? 우리 아까 거북날다니 말씀해 주셨던 성실, 그 다음에 하나 더 책임감 이런 거 제가 절대 말씀하시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매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 말씀하시지 마셔라 라는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거 질문 답변을 하게 되고 요걸 AI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 질문이 또 나오는데 마찬가지 30초 준비하시는 시간 드려요. 답변할 때 상황을 진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 자꾸만 눈치 없이 좀 행동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답변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좀 무안할 수 있고,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저는 잘 못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혹은 한 명은 총대를 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 모든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살짝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 살짝 가서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 한 명으로 인해서 이 공간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층 대화인데요. 심층 대화는 앞에 제가 본인에 대해서 그 환경 점검도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 서베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질문들이 내가 규칙적인 뭐 성향에 대해서 쭉 썼던 그 체크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아니오를 묻는 질문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답변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체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 따라 나와요. 탐침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본인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면접 여러분 AI 면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비대면에서 아까 제가 비대면에서 그룹 면접 이야기 드렸죠. 그에서도 이런 면접이 시행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화된 질문을 규칙 쭉 가는 거예요. 꼬리 질문. 구조화 질문의 가장 근본이 꼬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나오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꼬리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일반 꼭 지금 AI 면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비대면 면접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층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AI 면접 프로세스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 면접과 같아요. AI 면접도 카메라나 화면을 보시고 자신감 있게 밝은 표정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대면으로 가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잖아요. 대면으로 갔을 때 어디 가셔가지고 셔츠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셔츠도 구매하고 특히 넥타이, 양복 나한테 맞는 거 쫙 구매하셔가지고 구두도 하나 하고 준비하시잖아요. 여학생들 마찬가지. 내 얼굴 쉐입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셔츠를 입을 것인가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도 받으러 가잖아요. 돈 주고. 저희 때는 그거 헤어랑 메이크업 받고 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또 단가가 낮아져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주면은 헤어랑 메이크업 해줘요. 그래서 헤어랑 메이크업 막 받고 가셔가지고 정말 제일 예쁘고 단정하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대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은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비대면일수록 나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져 보일 수 있어요. 대면은 그냥 내 몸 하나 가가지고 가셔서 뭔가를 하고 오시면 되는데, 비대면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공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훨씬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비대면 면접입니다. 물론 그쪽으로 가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내가 혹은 뭐 경남에 있는데 면접 보러 본사 서울까지 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럼 KTX 타고 기차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럼 올라왔다고 이제 고생하셨다고 차비도 이렇게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전날에 올라가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노력을 이제 비대면에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날에 올라가셔가 준비하시고 헤어랑 메이크업 돈 주고 받으시고 그 열심히 쏟으셨던 그 노력을 이제는 비대면의 공간을 그쪽에서 여러분이 그 공간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 열정을 쏟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면 각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뭐 제가 돈을 주고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지금 유튜브들이 쓰는 이렇게 링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뭐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그 조명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얼굴 화사하게 이왕이면 화사한 얼굴 보여주시고 화장도 단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간도 배경도 굉장히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상사 갑자기 키우던 반려견이 카메라 앞으로 튀어와가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공간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그 준비 대면으로 하시던 그 노력을 비대면 면접과 비대면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더 투자를 하시고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준비 항상 카메라 보시고 자신감 있게 밝은 표정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올라왔던 제가 질문 답변을 못 드려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직무에 관련 경험이 없다면 서류나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중에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직무 관련 경험이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10%에서 20%. 그분들은 이제 인턴을 해봤다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라던가 그래서 요새는 중고 인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합격하고 나는 떨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꼭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력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공간이에요. 이력서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그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줬다고 한다면 자소서에 글을 쓰는 건 여러분들의 공간이고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관련 직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작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어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했을 때 내가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라고 써주시면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던 친구보다는 이왕이면은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하고 그런 사회생활을 선 경험해 본 친구가 더 일머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쪽에서 일을 해보고 그래도 같은 직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고 뭘 해봤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친구를 선호할 수 있고 그걸 자소서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서비스 쪽으로 가실 거라고 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의 친절하게 대한 어떤 배려심을 배웠다던가 아니면은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분 맨날 선입선출 하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선입선출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웠다던가 그런 게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편의점이 잘 운영되지 않다 보니 나의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편의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멋있게 자소서 안에 하나의 소설로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로 뽑아내실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비슷한 이야기들 혹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던가 학생회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작은 경험들, 뭐 내가 등반을 했다던가 이런 작은 경험들도 충분히 어플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어떻게 좀 철저하고 똑똑하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비대면 채용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꼭 취업 타파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지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퀴즈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우리 메인님 감사드려요. 자소서는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 말 너무 멋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또 하트 남겨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잘 들어줬다고 답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는요. 자, 위드 코로나,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하시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지속될 비대면 채용에서 신뢰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에서 합격 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채용에서,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신뢰도가 더 중요해졌고 요거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신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답변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저희 또 상품을 또 드리기 때문에 여기 댓글 들어가셔가지고 채팅창 아니고 댓글 들어가셔서 댓글에 더보기 들어가셔가지고 더보기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접속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졌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합격 면접 보실 때도 요거 근거로 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 더보기 들어가셔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좀 지겨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연장으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 들으셨던 우리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 모두 다 성공 취업하셔서 우리 또 즐거운 내년 한 해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임보혜였습니다.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